7월에는 한인사회 뉴스의 중심 라디오 서울 1650.com과 함께하세요. 홈리스들을 모텔과 호텔로 이동시키는 캐런베스 시장의 인사이드 세이프 프로그램이 장기적으로 노숙자를 줄이는 데 효과가 없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 5월 경찰 총격에 사망한 한인 양용씨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대응을 규탄하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방안 설립을 촉구하는 시위가 이번 주말에 열립니다. LA 도시개발국이 LA 시내 저소득층을 위한 저렴한 아파트 개발 인센티브 프로그램과 관련해 주민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LA 메트로에서 또 흉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놀서헐리우드역에서 한 남성이 괴한이 휘두른 칼에 찔려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습니다. 디즈니랜드가 임금 인상을 요구해온 직원 노조 측과 근로계약 협상 타결에 이르면서 대규모 파업은 피하게 됐습니다. 지난해 출범한 재외동포청의 이기철 초대 총장이 물러나고 이상덕 주 인도네시아 대사가 2대 총장으로 임명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을 포기한 이후 처음으로 대국민 연설에 나섰습니다. 자신의 결정은 국민 통합을 위한 최선의 방안이었다며 해리스 부통령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사실상 민주당 대선 후보 해리스 부통령은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대법원이 폐기한 낙태권을 되살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상무부는 2분기 국내 총생산 증가율이 2.8%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 전망치를 크게 웃도는 수치입니다. 테슬라를 비롯한 대형 기술주들 실적에 대한 실망감으로 어제 나스닥 지수가 급락했습니다. AI 붐도 서서히 사라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의회 연설에서 완전 승리 전에는 타협은 없다는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을 포함한 민주당 의원 대부분이 불참해 냉랭한 분위기 이어졌습니다. 북가주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의 진화 작업이 한창인 가운데 캐나다에서도 수백 건의 산불이 발생해 주민 2만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야권이 추진하는 해병대원 특검법이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됐습니다. 벌써 두 번째인데 민주당 등 야권은 특검법을 다시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쟁점 법안인 방송사법 본회의 처리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법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이 필리버스터를 시작했습니다. 프랑스 파리올림픽이 내일 개막합니다. 파리올림픽을 앞두고 현지 분위기 절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올림픽에 참가한 이스라엘 팀 경우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선수단 살해 협박이 끊이지 않고 있어서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85.4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대체로 맑겠고 LA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 90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4년 7월 25일 목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홈리스들을 모텔과 호텔로 이동시키는 이 캐런베스 시장의 인사이드 프로그램, 인사이드 세이프 프로그램입니다. 수십억 달러 투입했죠. 그런데 효과는 별로 없을 것이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윤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연구조사는 랜드 측이 그동안 홈리스 핫스팟인 베니스와 할리우드, 스키드로 지역을 대상으로 홈리스 텐트가 철거된 이후 노숙자가 줄었는지를 살폈습니다. 철거 작업이 이뤄진 직후에는 노숙자가 줄었지만 한 두 달 만에 다시 노숙자 수는 이전 수준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인사이드 세이프 프로그램이 노숙자들을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수준에 그치고 있고 이동한 노숙자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거리로 돌아온다는 트렌드가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텐트를 철거하는 작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의도하지 않는 결과도 초래되고 있습니다. 텐트 없이 노숙하는 사람들이 늘었다는 사실입니다. 시정부에서 노숙자 텐트를 철거하자 노숙자들이 이제는 텐트 없이 노숙하는 경향이 눈에 띄게 늘었다는 것입니다. 베니스 지역의 인사이드 세이프 프로그램을 통해 텐트를 철거한 후 텐트 없이 노숙하는 사람들이 이전보다 2배로 늘었습니다. 이제는 이 지역 전체 노숙자의 절반이 텐트 없이 노숙하는 홈리스들입니다. 스키드로, 할리우드, 베니스에서 노숙하는 사람들 중에 과반수인 52%가 3년 넘게 거리 생활을 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75%는 1년 넘게 거리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절반에 달하는 45%가 만성적인 신체 질환을 겪고 있고 56%가 만성적인 정신질환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여성 노숙자들의 경우 배우자나 파트너로부터 폭력을 당한 것이 노숙자로 전락한 원인이 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역들 간의 차이도 있었습니다. 스키드로의 경우 노숙자 중에 68%가 흑인이었는데 베니스 지역은 노숙자 중에 65%가 백인이었습니다. 할리우드는 라틴계 노숙자가 28%로 라틴계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또 할리우드 노숙자들의 약물 과다 복용 비율이 40%로 가장 높았습니다. 베니스 지역 노숙자들의 경우 교육 수준이 가장 높았습니다. 노숙자 중에 35%가 대학이나 직업학교를 다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할리우드과 스키드로에서는 대학이나 직업학교를 다닌 인구는 20%에 불과했습니다. 이 보고서를 토대로 볼 때 정부가 정신질환과 노숙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단순히 텐트를 철거하는 것 외에 좀 더 포괄적인 케어나 서비스가 절실하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지난 5월 경찰의 총격을 받고 숨진 한이 양용시 사건과 관련해서 경찰의 미숙한 대응을 규탄하고 또 정신질환자의 적절한 대응 방안 설립을 촉구하는 시위가 오는 28일인 이번 주 일요일 LA 한인타운에서 개최됩니다. 이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그레이스유 LA시 10지구 시의원 후보와 양용시의 부친인 양민 박사가 24일 타운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오는 28일 양용시와 같이 경찰의 미숙한 대응을 처벌하고 정신질환을 앓는 환자들의 대응 마련 등을 요구하는 시위에 많은 한인들의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양용시 사건과 관련된 시위는 한인타운에서 두 차례 열린 바 있는데 오는 28일 시위에는 타인종 단체들도 참석하는 큰 규모의 시위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양용시 사건은 남의 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LA에 사는 한인이나 소수계의 주민 모두의 일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환기시켰습니다. 이번에 계획하는 시위는 흑인 커뮤니티 단체인 블랙 소셜 워커스와 히스패닉 센트럴, CSO 등 타인종 단체들도 참여해 양용시 사건 진상규명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그레이스유 LA시 10지구 시의원 후보는 이런 이슈에 있어서 한인들이 자신의 일인 것처럼 발벗고 나서야 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LA시 10지구의 경우 이번 사건으로 많은 한인들이 결집했다는 사실이 지역구 측에 들어가면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집회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It is not right for a family to lose their loved one because the police come and shoot somebody to death when it was a call for help. 양민 박사는 이날 CCTV 영상에서 공개된 상황을 설명하며 당시 현장에 온 경관들은 양용 씨에게 총격을 가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자신에게 하지 않았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경찰이 아들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무력을 쓸 수 있다는 점을 사전에 경고받았지만 당시 양민 씨 입장에서는 아들의 얼굴과 몸에 멍이 들거나 상처가 나는 수준일 정도로 생각했지 정신질환이 있는 양용 씨에게 경찰이 총격을 가할 것이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양민 박사는 무엇보다 당시 양용 씨가 병원에 가야 한다는 말을 했음에도 경관은 알겠다고만 한 뒤 아랑곳하지 않고 총격을 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총을 3발을 쏴서 애가 죽으리라 생각을 전혀 할 수가 없었죠. 그건 제 상상의 범주 바깥에 일어나는 얘기였죠. 만약에 저한테 네 아들이 총 맞고 죽을 수도 있는데 동의하느냐? 내가 데려가는 걸 동의하느냐? 이렇게 물어봤다면 제가 안 하죠. 양용 씨에게 총격을 가한 경관에 대한 처벌과 함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경찰의 대응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이번 집회는 오는 28일 한인타운 내 윌셔와 옥스포드 애비뉴에 위치한 윌셔 잔디광장에서 오후 4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됩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LAPD의 이 부적절한 정신질환자 대응에 또 한 명이 사망했습니다. LAPD 소속 경찰이 칼을 든 23세 여성을 총격해 사살하는 장면의 바디캠 영상이 공개돼 역시 또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데일리 뉴스 보도에 따르면 마약으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여성 가족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여성이 있는 집안으로 진입하기 전 총기와 비살상 무기 등을 놓고 혼란스러워하다가 한 명은 테이저건, 한 명은 총을 쏴 여성을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지난 6월 15일 일인데요. LAPD 미션경찰서 소속 경관들이 파노라마 시티의 한 주택에서 칼을 든 여성이 가족을 위협하고 있다는 언니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것입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몇 번 경고를 한 뒤 문을 발로 차고 들어가 칼을 들고 있던 루아를 쏜 것입니다. 테이저건과 총기가 동시에 발사됐는데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이 총에 맞은 루아는 결국 사망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부동산 중개인협회 CAR이 부동산 거래에 대한 새로운 양식을 공개하면서 남가주 한인 부동산업계의 긴장감이 또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에이전트가 주택 거래를 완료하기 위해 사용하는 새로운 양식은 8월 17일부터 캘리포니아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시행됩니다. 이 양식은 전미 부동산 중개인협회 NAR이 제안한 법적 합의와 연결돼 있습니다. 작년 3월 NAR은 판매자의 중개수수료가 부당하게 높게 책정됐다는 소비자들의 집단 소송을 통해 합의금과 함께 수수료율을 낮추는 데 합의했었습니다. 주택 매매 시 통상적으로 4 내지 6%의 중개 수수료를 주택 판매자가 부담했던 관행이 송두리째 바뀌는 변화가 불가피해지면서 한인 부동산 업계는 앞으로 미칠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리스팅 에이전트는 구매자를 모집하기 위한 수단으로 구매자 측 에이전트에게 제공되는 수수료율을 매물 등록 서비스인 MLS에 공개했지만 앞으로 이 같은 행위는 금지됩니다. 대신에 새로운 규정은 주택 판매자가 자신의 에이전트와 협상해서 수수료율을 정할 수 있게 됩니다. 주택 구매자 역시 자신의 에이전트와 중개수수료 지급 여부를 놓고 협상해야 합니다. 구매자는 집 구입을 도와줄 에이전트를 고용할 때 반드시 BRBC라는 양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정해진 금액을 구매자 측 에이전트에게 지급하는 정액제나 또 시간당으로 계산하는 시급제가 등장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가 낮아지면 리스팅 가격도 그만큼 낮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반면에 바이어가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면 주택 구입비 부담이 높아져서 부동산 거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거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인 부동산업계가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은 에이전트 감소입니다. 구매자 측 에이전트에 대한 필요가 감소하게 되면 업계를 떠나는 에이전트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미 전국적으로 모두 100만 명이 넘는 에이전트가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가 보험료 인상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는 내년도 2025년도 보험료는 7.9% 인상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지난 5년간 연평균 5% 인상이 쭉 이어져 오고 있는 중입니다. 보험료 인상과 관련해서는 커버드 캘리포니아는 의료기관 이용 증가와 조제약 비용 상승, 의료수가 인상 등이 주 원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주정부와 주의회가 비용 분담 프로그램을 통해 더 많은 보조를 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가입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디즈니랜드가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해온 직원 노조추가 어제 극적으로 계약 협상에 타결했습니다. 대규모 파업을 면하게 된 것입니다. 이외에 로컬 소식 보도국에서 전해드립니다. 디즈니랜드가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해온 직원 노조 측과 24일 극적으로 잠정 근로계약 협상 타결에 이르면서 대규모 파업을 면했습니다. 여름철 관광 성수기 때 디즈니랜드 직원들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대규모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었으나 협상이 타결되면서 가까스로 파업을 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앞서 디즈니랜드 놀이기구 운영자, 사탕 제조업체, 상품 점원과 기타 디즈니랜드 직원을 대표하는 노조연합인 마스터서비스위원회 회원들은 지난주 금요일 파업을 벌이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노조교섭위원회는 월트 디즈니와 근로계약 합의에 도달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이번 잠정 협상에서 노조는 전 직원의 큰 폭의 임금 인상, 리텐션 보너스 인상, 보험 혜택 개선 등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을 잠정 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디즈니랜드 직원들은 1984년 이후로 대규모 파업에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캘리포니아 어드벤처와 다운타운 디즈니 계약은 9월 30일에 만료될 예정이며 디즈니랜드 직원 계약은 지난달 16일에 종료되었습니다. 디즈니랜드 노조는 치솟는 인플레이션을 따라잡고 오래 근속해온 직원들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임금 인상과 함께 근로 현장에서 안전 조치를 강화하는 것이 이번 협상의 목적이었습니다. 마스터서비스위원회가 지난달 디즈니랜드가 노조 버튼을 착용해 출근했다는 이유로 수백 명의 직원들을 징계하겠다고 협박했다며 전미노동위원회에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혐의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LA시 도시개발국이 25일 LA 시내 저소득층을 위한 저렴한 아파트 개발 인센티브 프로그램 조례안 작성과 관련해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온라인으로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5월 4일에 진행됐던 공청회의 연장선상으로 당시 공청회에 참석했던 한인들은 저소득층 아파트 정보 공유, 한국어를 비롯한 다양한 언어 서비스, 소득기준 완화, 투명한 시스템 운영 등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당시 한인노동연대 KIWA의 주도로 LA시 도시개발국 관계자가 참석해 진행했으며 오는 25일 공청회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마지막 공청회입니다. 이후 LA시 도시개발국 측은 8월 말 최종 조례안을 마련해 다음 달인 9월에 승인 투표에 붙여지게 됩니다. 줌으로 진행되는 이번 공청회에 참여를 희망하는 한인들은 웹이나 아이디 811-029-8373번으로 접속하면 됩니다. 공청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비롯한 정보는 전화번호 657-347-2645번으로 연락하면 됩니다. 라디오 서울 보도국 뉴스룸입니다. (7월 25일) 목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지난 며칠간 기승을 부렸던 폭염 오늘까지입니다. 오늘도 어제만큼의 불볕더위가 계속되겠고 금요일인 내일은 낮 기온이 4, 5도가량 떨어져서 폭염의 기세가 한풀 꺾입니다. 그리고 주말인 토요일에는 드디어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90도, 밤 최저 기온은 67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 91도, 68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107도, 67도, 해안 지역은 85도, 67도 예상됩니다. 한국 오늘도 역시 무더위 속에 전국에 장맛비 이어지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79도, 낮 최고 기온은 90도로 예상됩니다. 이 파리 올림픽 특집 보도 이제 앞으로 쭉 전해드릴 텐데요. 8시 25분이 아니라 한 35분쯤이 될 것 같네요. 예, 앞쪽에 뉴스를 좀 전해드리고 그리고 또 올림픽 소식으로 쭉 전해드리려다 보면 8시 35분쯤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지금 뉴스를 해보니까 드는 생각입니다. 좀 정정하고 수정하고 뭐 하면서 고쳐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선 도전을 포기한 바이든 대통령이 자신의 결정은 국민 통합을 위한 최선의 방안이었다며 해리스 부통령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새로운 상대를 맞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인신공격을 불사하면서 맹공에 나섰습니다. YTN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집무실 결단의 책상에서 대선 출마 포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집권 뒤 이룬 성과로 보면 재선될 자격이 충분하지만 민주주의를 구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려면 새롭고 더 젊은 목소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했다는 설명입니다. So I've decided the best way forward is to pass the torch to a new generation. That's the best way to unite our nation. 연설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직접 비난하진 않았지만 유권자의 손에 민주주의가 달려있다고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자신은 해리스 부통령을 선택했다면서 유능하고 강인한 사람이라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남은 임기는 대법원 개혁과 기후위기 대응 등 국정과제에 전념하겠다면서 공화당 일각의 대통령직 사퇴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사퇴 이후 첫 유세에 나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새로운 상대인 해리스 부통령을 맹비난했습니다. 거짓말쟁이 해리스라는 딱지를 붙이며 인신공격성 발언도 꺼리지 않았습니다. If Kamala Harris gets in, she would be the most radical far-left extremist ever to occupy the White House times 10. There's never been a lunatic like this in the White House. 대선이 다가오며 유권자들은 양쪽으로 결집하는 모습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사퇴 이후 실시된 CNN 여론조사는 트럼프 49%, 해리스 46%로 바이든과의 양자 대결보다 격차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어제 저녁 미 전역으로 생방송된 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은 약 11분간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1,500단어를 넘어서는 긴 연설문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언급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정권을 넘겨줄 가능성이 높다면서 후보직 사퇴를 권유하는 민주당 내 여론이 바이든 대통령의 연임 도전 포기 결정을 이끌었지만 구체적인 표현을 피한 것입니다. 대신 바이든 대통령은 내가 나서서 민주당을 단결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이 명백해졌다며 애둘러 자신의 사퇴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영국의 BBC는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패배할 것이라는 냉엄한 현실을 언급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미 해리스 부통령을 중심으로 대선 구도가 재편된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은 큰 관심을 끌지 못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영국의 더 타임스는 바이든 대통령의 고별 연설은 나름대로 역사적인 순간으로 기억될 수 있겠지만 그는 이미 후보직을 사퇴한 사흘 전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졌다라고 보도한 것입니다. 한편 미국 내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곧 해리스 부통령을 대선 후보로 지지할 것이라고 NBC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복수의 소식통들은 오바마 전 대통령은 해리스 부통령이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후 긴밀히 연락해왔고 선거운동이 시작된 이번 주에도 여러 차례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오바마 전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해리스 출마를 전적으로 지지하고 있으며 곧 지지를 표명할 계획이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소식통 중 한 명은 이렇게 MBC에게 제보한 것입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민주당 원로 가운데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공개 지지를 하지 않은 유일한 인사입니다. 공개 지지 표명의 시점은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오바마 전 대통령은 자신의 지지 표명이 대선 후보에서 사퇴한 바이든 대통령이 주목받을 순간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고 특히 바이든 대통령의 어제 대국민 연설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자신의 지지 표명이 선거 국면에서 민주당의 기세를 올릴 별도의 계기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번 대선에서 자신이 당을 통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고 해리스 부통령을 위해 사운딩 보드, 이 아이디어나 결정에 대한 테스트 대상이 되는 사람, 그런 역할을 할 것을 생각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실시되고 있는 해리스 부통령이 유세를 이유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연방의회 연설에 불참했습니다. 공화당에서는 동맹을 무시하는 처사라면서 비판이 터져나오기도 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사실상 대선 후보로 초반 기세를 올리고 있는 해리스 부통령은 이번엔 흑인 여대생 단체를 찾았습니다.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대법원이 폐기한 낙태권을 되살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Well, let me tell you something. When I am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and when Congress passes a law to restore those freedoms, I will sign it into law. 비슷한 시간 의회에서 열린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상하원 합동연설. 상원의장인 부통령 자리에는 다른 민주당 의원이 대신 섰습니다. 네타냐후는 바이든 대통령뿐 아니라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도 각별한 감사를 표했습니다. I also want to thank President Trump for all the things he did for Israel, to recognizing Jerusalem as our capital and moving the American embassy there. 공화당에선 상원 의장직도 맡는 부통령이 관례를 깨고 이스라엘 총리 연설에 불참한 것을 두고 비판이 터져나왔습니다. The gravity of the situation cannot be overstated, and yet Kamala Harris will abandon her seat. 네타냐후 총리 연설에 맞춰 워싱턴에는 시위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시위 참가자들은 해리스가 연설에 불참한 건 잘한 일이라며 당선될 경우 중동 정책의 변화를 기대하기도 했습니다. And we have to end sending arms to Israel because if we keep sending arms, the genocide is going to keep going. And 네타냐후와 면담을 앞둔 트럼프 전 대통령은 SNS에 팔레스타인 수반이 보낸 서신을 공개했습니다. 자신이 피격을 당한 직후 위로 편지를 보내왔다며 다 잘 될 거라는 손글씨를 남겼습니다. 미국 언론은 트럼프가 자신의 친이스라엘 이미지를 희석하고 양측 중재가 가능하다는 걸 내세우기 위해 편지를 공개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유지승 앵커의 라디오 서울 2024 파리올림픽 특집 방송. 이 시간은 당신의 비즈니스의 시작부터 성공까지 CBB뱅크 제공입니다. 자, 일단 25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저희가 뉴스 도중에 뚝 잘라서 일단 약속을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내일 프랑스 파리에서 올림픽이 개최가 됩니다. 이 올림픽 개최는요, 내일 오전 10시, LA 시간으로 오전 10시에 개막식이 있습니다. 오전 10시 하는 개막식, 시니어 센터에서 다 함께 모여서 함께 응원하자, 뭐 이런 행사가 내일 마련돼 있죠. 시의원, 헤더터 시의원과 이 시니어 센터가 함께 시니어 센터에서 오전 10시 올림픽 개막전
개막식 경기 함께 보고 한국팀을 응원하든 미국팀을 응원하든 함께 모여서 응원하자라고 해서 내일 오전 10시에 모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가 파리 시간으로 오후 7시입니다. 경기 보실 분들 잘 참고하셔야 되겠는데 대부분 LA 시간으로 새벽에 열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올림픽은 2024년 파리 하계올림픽 기준 32개 부문 329경기가 펼쳐집니다. 경기 굉장히 많죠. 329경기가 펼쳐집니다. 새로 여러 가지 경기 4가지 새로운 경기 종목이 늘어났다는 점 관심을 끌고 있죠. 경기 규모는 총 206개국 1,500명의 선수가 참가합니다. 새롭게 추가된 종목은요. 브레이킹, 그리고 서핑, 스케이트보드, 스포츠 클라이밍 이렇게 4개 종목입니다. 모두 다 한국 선수들도 출전하고 있는 중입니다. 젊은 층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이 혁신적인 종목 새로 추가한 것으로 일단은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이번 올림픽 야구는 없어요. 소프트볼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프랑스 파리가 야구를 잘하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야구장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인프라가 이런 올림픽 종목을 결정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이번 파리 올림픽 마스코트 이름 프리주입니다. 프리주인데 뭘 형상화했지? 저거 젤리인가? 파리 모자인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색깔만 봐서는 프랑스 같아요. 자유, 평등, 형제의 이런 가치를 상징한다라고 파리 올림픽에 정신을 담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파리 올림픽 개막식 역사상 처음입니다. 이 올림픽 역사 그리스 아테네에서 했을 때는 어땠을지 모르겠죠. 콜로세움에서 하지 않았을까요? 파리 올림픽 개막식 올림픽 역사상 처음으로 야외에서 열립니다. 도시 중심인 센강을 따라 열릴 예정인데 이 센강에서 개막식하는 거 처음부터 지금까지 오늘까지 논란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도 과연 성공적인 개막식을 잘 치를 수 있을지 전 세계의 눈과 귀가 파리 올림픽 프랑스 파리의 센강에 쏠리고 있습니다. 또 많은 관중이 무료로 볼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센강을 선택했다라고 프랑스 올림픽 조직위원회는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이번 개막식은 선수를 위해 선수에 의해 기획된 개회식이라 선수들에게 포커스를 맞췄다라고 프랑스 측은 전하기도 했습니다. 선수 입장이 굉장히 독특해요. 선수들이 센강 위에서 하면 입장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배 타고 입장합니다. 개막식 선수단 입장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6km 거리를 보트를 타고 이동하고요. 마지막 쇼가 펼쳐질 트로카데로 앞에서 멈춰설 예정입니다. 선수단 입장과 퍼레이드는 이 프랑스 파리 시간 7시 30분 파리의 식물원 옆 퐁 도스테리치에서 출발한다고 합니다. 프랑스 파리 잘 가신 분들은 제가 지금 말하는 도시 명명들 기억이 새롭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개막식은 LA 시간으로 10시 반, 파리 시간으로 7시 30분에 시작하니까 한국 시간으로는 또 토요일 새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간 전 세계에서 올림픽, 월드컵 이런 거 보려면 시간 불편한 건 감수해야 됩니다. 이번 파리 올림픽 종목은 32개 종목 펼쳐지게 됩니다. 이 중 파리 올림픽 한국 출전 종목은 21개 종목이고요. 한국 출전 선수들 경기 나오는 일정 그리고 경기 결과들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속보로 계속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파리올림픽은 탄소 중립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고 있습니다.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경기장을 새로 짓지 않고 차량 대신 자전거나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파리의 친환경 모습들을 YTN이 전해드립니다. 에펠탑 아래 있는 샹드마르스 아레나입니다. 유도와 레슬링 경기장으로 이번 파리올림픽을 위해 3년 전에 지어졌는데 특징은 나무 건축물이란 점입니다. 이번 올림픽이 끝나면 바로 해체해 목재들은 다른 용도의 건축물로 재활용될 예정입니다. 이곳뿐만이 아니라 파리 시내 새로 지어진 올림픽 상점들도 대부분 나무로 건축됐습니다. 탄소를 줄이기 위한 건데 아예 경기장을 새로 짓지 않고 그랑팔레와 앵발리드 등 문화유적과 관광지를 경기장으로 활용하는 것도 같은 목적입니다. Concerning the climate issue, we really want also to be innovative and to accelerate those innovative solutions to reduce the carbon print of the games. 더 나아가 배출된 탄소의 자연 흡수량을 증가시키는 데도 파리시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 올림픽을 표방하는 파리올림픽은 이런 나무를 파리 시내 곳곳에 심고 있습니다.
3년 동안 계획량은 17만 그루에 달합니다. 시민과 관광객에게도 의무가 있습니다. 시내 곳곳이 통제되면서 차량 대신 자전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고 경기장 반입이 안 되는 플라스틱 컵은 인근 식당이나 상점에서도 자취를 감췄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불만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From French from Paris is not good. Sorry. I am French, but it's not good, it's not good. 대체로 친환경 올림픽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Because a lot of people from all over the world are coming to participate in the Olympics, but also to see the Olympics. So I think it's important that we are doing some job in terms of eco-friendly development. 아직 성과는 장담할 수 없지만 친환경을 전면에 내세운 파리올림픽은 경기 외적으로도 세계인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YTN 양시창입니다. 이제 올림픽을 앞두고 ESPN이 2000년 이후 올림픽에서 가장 빼어난 활약을 펼친 선수 25명을 선정해 순위를 매겼습니다. 1위는 펠프스였습니다. 2004년 아테네 올림픽 수영 6관왕을 시작으로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무려 23개나 땄어요. 동학의 올림픽을 통틀어 개인 최다 금메달 기록이고요. 펠프스를 제외하면 금메달 10개 따낸 선수도 없어요. 그래서 펠프스의 독보적입니다. 그리고 2위는 이번에 현역으로 출전하고 있는 시몬 바일즈, 미국의 체조 대표 선수 시몬 바일즈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3위는 남자 육상 100m 2008년 베이징, 2012년 런던,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이 정도면은 다 아하 하고 무릎을 딱 치시죠. 올림픽 금메달 8개를 따낸 우사인 볼트입니다. 4위와 5위는 수영의 케이티 러데키와 미케엘라 시프린 선수는 스키 선수입니다. 그리고 아시아 국적 선수로는 체조의 우치무라 고에이 일본 선수가 9위로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했고요. 그리고 일본의 빙상 한유 유즈르 선수도 10위에 올라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이 스노보드 국가대표 선수인 클로이 김 선수는 12위에 이름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쇼트트랙 종목 이 한국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안토노노, 그래도 평가는 좋게 받네요. 14위에 이름을 올려놨습니다. 이번 파리올림픽에서는 또 모든 경기에 인공지능인 AI가 도입됩니다. 최고 스타들의 경연장에 되는 올림픽에 과학이 접목되면서 선수들의 땀의 가치를 더 빛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KBS가 전해드립니다. 화약 소리가 출발을, 사람의 눈이 마지막을 책임졌던 1924년 파리올림픽. 그로부터 한 세기 후 올림픽 무대는 어느덧 최첨단 기술의 경연장이 됐습니다. 선수들의 모든 열전의 순간에 이제 과학은 함께합니다. 무엇보다 육상과 수영 등 찰나의 순간 모든 게 뒤바뀔 수 있는 기록 경기는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곳은 황선우가 여경을 펼칠 라데팡스 아레나입니다. 이 터치패드를 찍는 순간 황선우의 기록은 100만 분의 1초까지 측정이 됩니다. Anywhere on the pad to stop their time. And they need to push between 1.5 to 2.5 kilos to stop their time.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는 다소 뻔한 격언이 AI 시대엔 명심해야 하는 말이 됐습니다. 사실 0.01초로 이제 1, 2등, 3등 그리고 결승 무대에 갈 수 있냐 마냐가 결정되는 게 수영 기록 경기인데요. 정말 0.01초로 지면 아쉽잖아요. 그래서 아쉬움을 만들지 않기 위해 저는 최선을 다할 것이고. 완성도를 보는 기술 경기에서도 AI가 활용됩니다. 여서정, 류성현 등이 나설 체조에선 점프 높이, 발의 각도 등을 AI 심판이 매 눈으로 채점할 예정이라 더 완벽한 준비가 필요해졌습니다. 선수 보호를 위해서도 AI가 출동합니다. 35개국 언어를 습득한 AI 기술은 대회 기간 선수들의 SNS에 올라오는 악성 댓글을 삭제해 선수들의 온라인 학대를 막겠다는 계획입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이준입니다. 이 올림픽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또 올림픽을 보기 위해서 파리를 방문하기도 합니다. 각 개최지를 방문하기도 합니다. 월드컵 당연하고요. 네. 올림픽 때 가장 화제가 되는 팀이 있습니다. 바로 드림팀입니다. 미국의 농구대표팀인데요. 이 프로 선수들이 농구대표팀에 나서기 때문인데 이번에는 더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NBA를 대표하는
세계 최고의 몸값을 자랑하는 선수들 대표팀에 많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뜨거운 관심이 쏠린 현장 KBS가 보도합니다. 프랑스 북부 공업도시 릴의 여장을 푼 미국 농구대표팀의 프로필 촬영 현장. NBA 최고 스타 스테픈 커리는 영상통화를 하면서 긴장을 풀었고 르브론 제임스는 짬짬이 슛 연습을 하면서 컨디션을 조율했습니다. 첫 현지 적응 훈련에서 고감도 3점 슛을 꽂아 넣던 커리는 인터뷰 공간에서 후배들 기를 살려주며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It should be a lot of fun. We got a great group of guys in the Olympics. Shout out to all the Korea fans over there for supporting us. Appreciate you guys. 세계 최고의 몸값을 자랑하는 현역 NBA 스타들인 미국 농구 대표팀은 가는 곳마다 화제를 몰고 다니고 있습니다. 스테픈 커리와 엠비드, 르브론 제임스 등 선수 12명의 연봉 총액을 합치면 7천억 원에 육박합니다. 첫 공식 기자회견장엔 전 세계 수백 명의 미디어들이 몰려들어 드림팀을 향한 뜨거운 관심을 드러냈습니다. Excited is my first opportunity. Playing with the guys on the men's national team has been awesome so far. Obviously, hopefully go win a gold medal and enjoy the entire experience of being an Olympic athlete. So. 화려함의 극치를 보여줄 미국 남자 농구 대표팀은 오는 29일 세르비아와의 조별리그 1차전을 시작으로 올림픽 5연패를 향한 도전을 시작합니다. 릴에서 KBS 뉴스 손기성입니다. 축구 경기장에서는 테러에 대한 우려로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팔레스타인과 분쟁 중인 이스라엘 선수단에 대한 테러 가능성에 막대한 경찰 병력이 투입된 것입니다. KBS입니다. 이스라엘 축구대표팀 버스가 철통 같은 호위를 받고 경기장에 옵니다. 보안 경찰을 실은 차량 행렬이 끝없이 이어집니다. 무려 1000명에 가까운 경찰 인력이 동원됐고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프랑스 내무장관까지 경기장을 직접 찾았습니다. 팔레스타인과 전쟁 중인 이스라엘에 대한 테러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경계를 대폭 강화한 겁니다. 테러 위협 때문인지 경기장 출입구에서 100m 이상 떨어진 이곳에서부터 철저한 보안 검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강인의 소속팀 파리 생제르맹의 홈구장에서 열린 이스라엘 만리전. 지난해 10월부터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과 분쟁 중인 가운데 이스라엘의 올림픽 출전 자체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 벨라루스와 달리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And obviously there is a tension about the Israeli-Palestinian situation, but we are happy and proud that the Israeli athletes can participate. 경기 도중 일부 팔레스타인 국민들이 국기를 꺼내 들고 반대 목소리를 외쳐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감돌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선수들을 향해 야유와 레이저 공격이 있었지만 그래도 큰 사고는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All the experience in the Olympic Village and also here we feel safe and we feel focus on football. This is our target to focus on the field. 이스라엘 선수단을 향한 테러 위협이 올림픽 성공 개최에 큰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김기범입니다. 유지승 앵커의 라디오 서울 2024 파리올림픽 특집 방송. 이 시간은 당신의 비즈니스의 시작부터 성공까지 CBB뱅크 제공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과 진실한 세일즈, 정성과 최선을 다하는 유능한 검안의 단 1mm의 오차도 허용치 않는 금강안경, 철저한 애프터 서비스와 확실한 워런티, 바로 저희 금강안경의 마음가짐입니다. 지난해 2분기 미국 경제가 소비 호조와 재고 투자 증가에 힘입어서 3% 가까운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고금리 장기화로 경제 성장세가 점차 위축될 것이라는 전문가들 관측과 달리 탄탄한 경제 체력을 바탕으로 예상을 뛰어넘는 성장세를 보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상무부는 2분기 미국의 GDP, 국내 총생산이죠. GDP 증가율이 2.8%를 찍게 됐고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2.1%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2% 후반의 성장률은 1% 후반대 언저리로 추정되는 미국의 잠재 성장률 수준을 웃도는 수치입니다.
세부 항목을 보면 개인 소비 증가율이 지난 1분기 1.5%에서 2분기 2.3%로 올라 2분기 경제 성장을 견인한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옐로스톤 국립공원에서 갑작스러운 폭발이 발생해 관광객들을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이외 화재 소식 KBS가 정리합니다. 탐방로를 따라 주변 자연 절경을 감상하던 관광객들. 그 순간 폭탄이 터진 듯 시커먼 물기둥이 수십 미터 높이로 치솟고 머리 위로 쏟아지는 돌과 흙먼지를 피하기 위해 관광객들은 혼비백산 도망치기 바쁩니다. 현지 시간 23일 미국 옐로스톤 국립공원 내 간헐천에서 갑작스런 열수 폭발이 일어나 관광객 수십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열수 폭발은 지표면 아래 갇힌 뜨거운 물이 수증기로 변하는 과정에서 암석을 뚫고 나오면서 발생하는 현상인데요. 옐로스톤에선 비교적 자주 있는 일이지만 이번처럼 대규모 폭발 사례는 흔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주변 탐방로 시설이 파손됐고 일부 구역은 출입이 금지됐습니다. 세계적 권위의 의생명과학연구기관 브라질 오스왈도 크루즈 재단이 최근 국제학술지에 게재한 논문입니다. 이 논문에 따르면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인근 해안에서 잡은 샤프노즈 상어 13마리를 검사한 결과 이들 모두 근육과 간에서 다량의 코카인이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상어에게서 코카인이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으로 검출된 코카인 농도도 기존 수생 생물에게서 보고된 것보다 100배나 높은 수치였다고 합니다. 연구진은 날로 늘어나는 코카인 소비와 불법 마약 제조 시설 등으로 바다가 오염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지만 코카인이 동물에게도 사람과 유사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지금까지 이슈 SNS였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건강한 도시는 어딜까요? 전국의 도시들을 대상으로 건강과 피트니스 관련 지표를 평가하고 순위를 매긴 제17회 미국 피트니스 지수 이런 게 있었네요. 이게 공개가 됐습니다. 캘리포니아 도시들 중에서는 샌프란시스코가 4위에 올라서 건강한 도시로 주목받았고 얼바인 9위에 올랐습니다. 스포츠의학회와 엘리번 셀스 재단은 운동, 식습관, 수면 패턴, 비만율, 흡연율, 공원 접근성 등 33개 건강지표를 기반으로 미국 내 건강 도시 순위를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 결과 버지니아주 알링턴은 신체활동 수준, 영양상태, 체중관리, 수면의 질과 양 등을 나타내는 개인 건강상태 관련 지표에서 4위, 커뮤니티 환경지표에서는 1위에 올라서 전국에서 가장 건강한 도시로 선정됐습니다. 알링턴은 지난달 운동을 한 주민 비율, 지난달에 어디 잠깐이라도 운동하신 적 있으십니까? 숨쉬기 운동, 누워있기 운동 이런 거 말고요. 이 알링턴은요, 지난달 운동을 한 주민 비율이 87.8%에 달한다고 나타났습니다. 또 매일 7시간 이상 수면을 취하는 주민의 비율도 76.4%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워싱턴 DC는 도시 2위에 올랐습니다. 지난달 운동을 한 비율과 자전거 타거나 걸어서 출근한 비율 모두 워싱턴 DC 주민들은 상위 5위 안에 들었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가 4위, 얼바인이 9위를 차지했습니다. 뉴저지주 팰리세이즈 파크의 40대 한인 경찰이 여성 폭행과 아동 위해 혐의로 전격 체포돼 충격입니다. 버겐 카운티 검찰은 지난 23일 팰리세이즈 파크 경찰국에 재직하고 있는 42살의 데이빗 전 씨를 피해 여성의 목을 조르거나 총을 겨누는 등 지난 수년간 폭행을 가하고 어린이 2명을 위험에 빠뜨린 등의 혐의로 검거해 수감 중이라고 밝힌 것입니다. 지난 2011년부터 펠팍 경찰서에서 정식 경찰로 근무해온 전 씨에게는 가중 폭행과 아동 위해 등 모두 18개 혐의가 적용돼 있습니다. 뉴욕의 관문인 존 F 케네디 공항 터미널에서 어제 화재가 발생해 승객 100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뉴욕시 소방국에 따르면 화재는 어제 7시 터미널 8 콘코스 C 구역에서 운행 중이던 에스컬레이터에서 피어오른 연기가 화재로 이어져 터미널 내에 있던 승객과 각 항공사 직원의 대피 명령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대피 과정에서 부상을 입은 승객 10명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또 터미널 현장에 출동하는 소방국 차량들로 인해 터미널 게이트에서 이륙 준비 중이던 항공기들이 한동안 발이 묶이기도 했었습니다. 소방국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인 가운데 JFK 공항은 터미널 A세 운항이 정상 재개됐다라고 화재 진압 후에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파리 올림픽 특집 저희가 처음 이제 25분이라는 시간을 딱 정해서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뭔가 조금 어수선했었죠. 네, 이제 시간이 지나고 정리하면서 좀 다양하고 그리고 좀 재밌는 소식으로 묶어서 전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청취, 관심 그리고 애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에서 이런 뉴스에서는 조금 전해드리기 어려운 파리 올림픽의 뒷얘기들 이런 건 또 토요일 주간 스포츠 시간에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2024년 7월 25일 목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